병원에서 수술 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거든요. 다행히 저의 제자였던 아이가 있는 병원이었고 맘 편히 수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사실 제가 수술받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했지만 재혼 후 얼마 안 가 그 사람에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재혼을 후회하면서 받는 수술이라 싱숭생숭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저는 올해 62세 이정화입니다. 저는 지금 양양 휴유암에 있어요. 양양 앞바다에 있는 거대한 불상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기도를 드린 후 잔잔하게 몰아치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일상에서 겪었던 어려운 마음들이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꽃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일상의 반복. 그렇게만 살아왔죠.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지냈던 것 같습니다. 큰딸 소라는 35살이 되어서도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시큰둥하고 작은 아들 민준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연락도 뜸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칙칙해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꽃집 아주머니, 누구누구 엄마, 고인이 된 남편의 아내. 그런 호칭들 속에서 진짜 이정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옛날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동해안을 다녔을 때 바다를 보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나중에 나이 들면 바닷가에 살면서 파도 소리 들으며 지내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었던 바닷가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이뤄보고 싶었거든요. 딸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엄마 며칠 여행 다녀올게. 엄마 어디요? 혼자 가시게요? 소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양양이야. 바다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무슨 답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봐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양양행 직행버스를 탔어요. 10년 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게 어색했거든요. 양양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곧바로 바닷가로 나갔어요. 2월의 동해바다는 차가웠지만 웅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엉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정화야, 넌 누구니? 진짜 너는 뭘 원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며
첫 번째 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월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각이 져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온화했어요. 아, 네. 혼자 왔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꽃집에서도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나눴거든요. 저도 혼자 와서요. 괜찮으시다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가 벤치에 앉아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바다 보는 게 좋아서요. 평소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죠. 전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정화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도 서울이에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기석의 말에 제 마음속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변호사라니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일 리는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훌륭하고 말투도 정중한 사람이 왜 혼자 여행을 올까요? 게다가 나 같은 아줌마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까요? 변호사시라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말했더니 기석 씨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요즘 일이 좀 복잡해져서 머리도 식힐 겸 혼자 여행 나왔어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급히 손으로 정리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자연스러운 모습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석 씨가 제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한 시선도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아는 듯한 계산적인 듯한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여자로서 보여진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예쁘게 날리네요.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객관적인 관찰인지 애매한 톤이었어요. 아, 지저분하죠. 미용실에 간 지 한참 됐거든요. 괜히 부끄러워하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겼습니다. 전혀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 날씨, 여행 이야기들.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우연히 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친절하지 않나 하는 의심 말이에요. 사실 그 다음날 아침 벤치로 향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했어요. 기석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어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거든요. 회색 코트 대신 베이지색으로 바꾸고 립밤도 발라서 입술이 너무 거칠어 보이지 않게 했어요.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냥 바다를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솔직했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 큰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바로 기석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우스워서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또 뵙네요. 기석 씨가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좀 더 캐주얼해 보였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잠이 일찍 깨서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눈이 올 것 같은데. 기석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겨울바다는 처음 봐서요. 평소에는 여름에만 바다에 왔었거든요. 제가 말하니까 기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바다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해안 산책로가 있어요.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낯선 남자와 단둘이 산책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해안길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고 바닷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석 씨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변호사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좀 복잡한 사건을 맡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기석 씨의 목소리에 약간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정화 씨는 꽃집을 하신다고 했죠? 네, 작은 꽃집이에요. 동네 분들이 가끔 와주시는 정도죠. 제 일상을 얘기하니까 왠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꽃을 다루는 일이라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네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꽃집 일을 그렇게 표현해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힘들겠다, 돈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만 반응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개씩 흩날리더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와, 눈이 와요. 제가 신기해하며 말했더니 기석 씨도 손바닥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2월에 내리는 눈이네요. 늦눈이 더 예쁘다고 하던데. 기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발속을 걸었어요.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눈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어요.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경험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닥이 살짝 미끄러웠나 봐요. 제가 발을 헛디뎌 몸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기석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석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쥔 그 순간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체온이 높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온기였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가 중심을 잡으며 말했지만 기석 씨는 제 손을 바로 놓지 않았어요. 몇 초 동안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기석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손을 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을 놨는데도 그 따뜻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조금 더 걸었지만 저는 계속 그 순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기석 씨의 손길, 그 온기,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걱정스러운 눈빛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눈이 더 많이 와서 위험할 것 같아요. 기석 씨가 제안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헤어질 때 기석 씨가 말했어요. 내일도 나올 예정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니까 기석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기석 씨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정화야, 이게 뭐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양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기석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엔 미술관에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기석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만날 때 주문해주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제 코트깃을 세워주기도 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자꾸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꽃집에서 국화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석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정화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지금 한가해요. 제가 대답하니까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기석 씨가 국화꽃을 내밀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국화 한 송이였는데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제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기석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린 듯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양양 바닷가에서 정화 씨를 봤을 때요. 기석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국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고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언제였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화 씨, 저와 함께 인생의 후반을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지내기 외로우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고백인가요? 아니면 동반자가 되자는 제안인가요? 어쨌든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석 씨,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 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석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딸 소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라야, 엄마가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 누구요? 소라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양양에서 만난 분인데 변호사시고 나이도 엄마랑 비슷해. 좋은 분 같아.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함께 살자고 하셔서. 엄마, 소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으세요? 아직 몇 달도 안 됐잖아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소라는 기석 씨 얘기만 나오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소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소라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소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신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특히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 혼자 계시는 걸 보면. 소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저희만 보고 사셨잖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이제 독립해야 하는 나이고 엄마가 혼자 남겨질 생각하니까 걱정됐어요. 다음 주말에 세 사람이 만났어요. 기석 씨는 소라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소라 씨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라가 기석 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소라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소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고 안정적이신 것 같고요. 정말 괜찮겠니? 제가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안심이 돼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기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석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다음 날 만났을 때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기석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기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아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소라도 기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소라의 축복까지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라의 축복까지 받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기석 씨 집으로 이사한 건 결혼 한 달 후였습니다. 소라가 직접 도와줬어요. 엄마, 새 출발 축하해요. 짐을 옮기면서 소라가 환하게 웃어줘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기석 씨 집은 아파트 15층에 있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기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처음 2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기석 씨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고 저는 정성껏 밥을 차려줬어요.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손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정아 씨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기석 씨가 자주 말해줬어요. 소라도 가끔 놀러 왔어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소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정의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석 씨가 예전만큼 많이 웃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식사 중에도 문자가 오면 급히 보곤 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사무소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기석 씨가 대충 둘러댔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 꼭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오늘 늦을 것 같아요. 급한 사건이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대화가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정도의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뭔가 벽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신혼 초기의 달콤함이 지나가는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 요리가 입에 안 맞나? 아니면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소라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기석 씨가 출근하고 나서 빨래를 거들어 베란다에 나갔는데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화려한 꽃바구니가 있었어요. 빨간 장미와 백합이 가득 들어있는 큰 바구니였습니다. 금색 리본도 예쁘게 달려있고 정말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어요. 카드도 붙어 있었는데 이름은 없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석 씨가 몰래 준비한 선물인 줄 알았어요. 요즘 제가 서운해하는 걸 눈치채고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설렜어요. 꽃바구니를 거실로 옮겨놓고 기석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 기석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꽃바구니 정말 예뻐요. 요즘 서운했는데 이런 깜짝 선물까지. 꽃바구니요? 기석 씨가 멍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거요. 당신이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석 씨가 꽃바구니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아침에 현관 앞에 있었어요. 당신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석 씨가 버럭 소리쳤어요. 버려요. 당장 버리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석 씨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특히 이렇게 무서운 표정은 더더욱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말고 당장 버려요. 기석 씨가 꽃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베란다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밀어 넣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꽃바구니인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그리고 또 시작이라니 뭐가 또 시작된다는 걸까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보낸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석 씨가 돌아보더니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아팠습니다. 정아 씨, 앞으로 이런 거 받으면 무조건 버리세요. 절대 집 안으로 가져오지 말고요. 왜요? 누가 보낸 건데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석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피할 수 없는 뭔가가 다시 시작됐다는 듯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석 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보낸 꽃이라면 그냥 누가 잘못 배달한 것 같네요 하고 넘어갈 일인데 왜 그렇게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석 씨는 옆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끔 한숨 소리도 들렸고 안 돼. 또 시작되면 안 돼. 이런 중얼거림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가면서 당분간 늦을 거예요. 혹시 또 뭔가 배달되면 받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라고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큰 걱정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기석 씨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기석 씨의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꽃바구니 사건 이후 기석 씨는 더욱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며칠째 혼자 저녁을 먹고 있으니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로 넘어가서 먼지를 털고 있는데 기석 씨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지 틈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닫아주려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공간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랍을 밀어넣는 순간 안에서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보였어요. 이정아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씨.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제 관련된 서류가 있나 보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로 보인 건 제 건강검진표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석 씨에게 준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 이걸 구했을까요? 자세히 보니 사본이었어요. 누군가 원본을 복사해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밑에는 보험 서류들이 있었어요.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인데 가입 날짜를 보니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였고 수익자는 기석 씨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왜 제 모르게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그것도 결혼 직전에요. 더 뒤적거려 보니 기석 씨의 의료 기록도 나왔어요. 심장질환 진단서였습니다. 협심증,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단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석 씨가 심장병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서류를 더 살펴보니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제 주민등록 등본 사본, 재산증명서 사본, 심지어 꽃집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구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노트 한 권이었어요. 기석 씨 필체로 뭔가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2월 양양에서 접촉, 3월 교제 시작, 4월 결혼 제안, 5월 혼인신고, 보험 가입 완료. 마치 체크리스트 같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 가능한 방법들이라는 제목 아래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계단에서 넘어뜨리기, 가스 중독, 교통사고 유도.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트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다. 이번에는 완벽해야 한다. 정화는 의심이 적고 순진하다. 성공 가능성 높음. 첫 번째가 실패했다고요?
그럼 저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구나. 양양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계산된 접근이었어요. 제 건강검진표를 미리 구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 정도를 파악한 후에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배려 깊은 행동들, 국화꽃을 주며 했던 고백.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연기였던 거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62세 홀몸인 여자에게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 리 없다고 소라가 처음에 의심했을 때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기석 씨의 심장병이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보험 수익자로 만들어 놓고 저에게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석 씨가 먼저 죽어도 제가 먼저 죽어도 어쨌든 보험금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몇 달이 모두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석 씨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킬 수는 없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정화 씨 있어요? 기석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화장실에 있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을 때 기석 씨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저녁 같이 먹을까요?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요?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기석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기석 씨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저를 해칠 계획인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이제 저는 알았어요. 꽃바구니가 왜 왔는지도, 기석 씨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도. 아마 전 부인이나 전 피해자 관련된 사람이 보낸 경고였을 거예요. 저를 구하려고 한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기석 씨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항상 경계했습니다. 혹시 언제 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가슴에 이상한 멍울이 만져졌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가슴을 만져보곤 했는데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기석 씨의 정체를 알게 된 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멍울이 사라지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기석 씨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간다고 하면 따라오겠다고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있는 게 더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기석 씨가 출근한 후에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보시죠.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기석 씨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기석 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결과가 나온 날 담당 의사가 최민호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아이였거든요. 이제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4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정화 선생님 맞죠? 민호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반가웠어요. 옛 제자를 만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방암 초기로 진단됐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방암이라니. 설마 했는데 정말 암이었구나. 하지만 다행히 초기예요.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석 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암까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가족분께는 알리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석 씨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고 소라에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혼자서는 힘들 텐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두려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고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기석 씨에게는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온다고 거짓말했어요.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무서웠어요. 수술이 잘 될까?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수술 당일 아침 뜻밖의 사람이 병실에 나타났어요. 기석 씨였습니다. 정화 씨, 왜 혼자 이런 일을 겪으려고 했어요? 기석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제 번호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기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혼자 이런 걸 견디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해치려는 사람인데 지금은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연기일까? 진심일까? 분간이 안 됐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부부잖아요. 기석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민호가 직접 집도했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기석 씨가 곁에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기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구토도 심했고 몸살 기운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며칠 후부터는 한 움큼씩 빠졌어요. 베개에도 샤워할 때도 빗질할 때도
계속 머리카락이 빠져나왔어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머리가 듬성듬성해지고 얼굴도 야위어가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석 씨가 갑자기 머리를 밀고 왔어요. 완전히 삭발을 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정아 씨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기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털어내봐요. 함께 이겨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저를 속였고 해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 바보예요. 제가 울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기석 씨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함께 이겨내요, 정아 씨. 저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부터 기석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해줬어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따라와주고, 제가 밥 못 먹을 때는 죽도 끓여주고, 밤에 아플 때는 등도 문질러줬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맞는데 지금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버텨온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석 씨도 제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기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기석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아 씨, 양양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요. 지금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어요. 완치도 축하하고, 그리고 기석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저도 정아 씨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기석 씨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려는 건가요? 제가 서랍에서 본 그 서류들에 대해 말하려는 걸까요? 다음 주말 우리는 양양으로 떠났어요. 완치 기념 여행이라고 소라에게도 말했더니 소라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봄이었어요.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2월의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4월의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벤치에 앉았어요.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 정아 씨를 처음 봤을 때 기석 씨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석 씨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정아 씨,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고백하는구나. 사실 정아 씨를 만나기 전에 제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만나서. 기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험금을 노렸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기석 씨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런 목적이었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목돈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기석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기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화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병원에서 정화 씨가 아플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화 씨를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기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화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험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기석 씨가 보여준 간병과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기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랍에서 서류들을 봤어요. 제 건강검진표, 보험 서류, 그 노트까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저를 해칠까봐.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정화 씨, 기석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나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화 씨가 아프실 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일어나요. 제가 기석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정화 씨, 이번엔 모든 걸 투명하게 나누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석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험도 해지할게요. 그리고 제 재산도 다 정화 씨와 공동 명의로 바꿀게요. 제가 기석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이요. 바닷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1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늦게 핀 사랑이 더 오래 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정말 오래오래 함께해요. 기석 씨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펜션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화 씨,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기석 씨가 약속했어요. 저도요.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살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기석 씨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보험을 해지했고 재산도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소라에게도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그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더라. 소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이어진 사랑. 양양 바닷가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